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10회 금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부집주가 열리고 있는 은평 한옥마을에서 최정아 작가를 만났습니다. 예술의 전당 서울사회박물관, 한국의 진경 독도와 울릉도, 성공미술관의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그리고 DDP에서 열리고 있는 M사의 코트전을 찾아 강희연 작가도 만났습니다. 아트팟 10회 시작합니다. 이번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 에서는 진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요? 근데 저를 빼고 이제 두 분만 가셔가지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무슨 타이밍. 경험하셨는데요? 작가분이 네. 직접 작품과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2시간 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나. 그걸 듣다 보니까 이 작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죠. 금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 아만나는 그래서 보통 때보다 2배. 그런데 결코 지겹지 않고 오히려 짧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작품이나 전시를 보고 나면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은 작가죠. 최정화 작가를 은평구 한옥마을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을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마을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설치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조형 너머의 어떤 정신성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정신성이 마을이 태어나는 이 공간에 대한 하나의 축제를 만들 만한 그런 정신성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공간이 굉장히 아주 복합적이거든요. 이 마을이 이질적인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공사 중이고, 그럼 그 뭔가 들쭉날쭉 복잡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 축하해주고 염원해주는 하나의 선물. 예,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사실은 그전에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거기에 이랑 학예사가 이메일이 와서 티벳에 이렇게 불경을 널어놓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색깔이 많고 긴 끈에 그 작품과 저의 플라스틱 쌓기를 연결시키면서 이런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소를 봅시다 라고 왔는데 박물관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북한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산 밑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작년 8월 달이었죠. 그래서 북한산 밑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옥 마을 자체도 이 여백이 있고 아주 멋있는 전통 한옥 마을이 아니고 이 한옥 마을이 더군다나 2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 인간이 너무 그동안 뽐내오고 허튼 짓,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 자신에게도 반성이 되고 보는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생각할 거리가 되는 전시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1년 내내 고민했어요. 집우, 집주라는 게 나오게 된 것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위치에 있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생활로부터 소외되고 그 모든 소외로부터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작업을 하는 게 이번에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공공예술, 퍼블릭 아트. 근데 퍼블릭 아트보다 아트는 너무 거창하고 퍼블릭 프로젝트, 그래서 퍼블릭 교육, 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9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한꺼번에 만든 이 모이자 모으자 프로젝트. 그러니까 집안에 버리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플라스틱과 같이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 누구나가 예술가가 돼보는, 그리고 생활과 예술의 거리 좁히기. 솔직히 말하면 예술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특히 이 안채가 된 기획 전시실은 신작이거든요. 신작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밥상탑 9층이 있습니다. 그 밥상탑 9층이 이번 전시의 주제이고 생활상의 9층 탑이잖아요. 그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기획 전시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선생님을 플라스틱 연금술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재가 주제는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제기, 목기를 사용해도 선생님의 주제는 바뀌지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는 사소한 것의 일상 그 예술화거든요. 사소한 것. 그래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예술, 거기에 예술 정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지금 민소품들은 거의 지금 근 100년 정도 된 작품들인데 이것은 너무 오래돼서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술화시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너무 익숙해서 사소하거나 오래돼서 잊혀지고 죽는 것들을 살려낸다는 맥락에서는 주제가 동일한 것이고 오히려 소재에 국한돼서 해석의 그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것을 한번 외연을 확장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1, 12, 1, 2, 3, 5개월이면 길죠. 혹독하게 추운 기간이어서 그때가 사실 3월이 제일 추워요. 근데 그 추운 기간에 제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봐야죠. 그거 아세요? 우리들 중에 네. 최정화 전문가가 있어요. 작가가 친히 인정한 최정화 전문가 김상윤 소장입니다. 오, 놀라운데요. 어떻게 최정화 전문가가 되셨어요? 2014년에 문화영서울 284에서 최정화 작가의 전시 총천연색이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기획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사실 저는 10대 때 끝자락에 만난 좀 이상한 동네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걸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아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문화나 예술에 어떤 감각들의 일부는 이 최정화의 작업들에서 배운 지점들이 좀 있죠. 그럼 이번 전시 지부집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정화의 작업을 우리가 볼 때 제일 쉽게 간과하는 게 작품을 중심에 놓고 본다는 건데 사실 최정화 작품은 작품을 중심에 놓고 전시를 보면 잘 안 보여요. 예. 최정화의 작품은 그 작품이 어디 있는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작가가 작업을 할 때나 작업을 구성하고 거기에 의미를 붙일 때 그런 배경들에 대한 정리를 더 먼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작품들을 볼 때 좀 멀리서 작품들의 디테일도 보는 것도 물론 재밌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멀리서 이게 풍경 안에서 또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작품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하시면서 그간에 되게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다고요. 저는 언제나 그 최정화 작가의 작품을 보면 쌓는 게 궁금했어요. 왜 쌓을까? 근데 뭐 전시 기획자나 미술 평론가들의 텍스트를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작가한테 직접 들으니까 팍 감이 오더라고요. 잠깐 영상 보시죠. 쌓기를 제일 처음 제가 알게 된 게 길거리에 있는 돌탑, 산에 다닐 때 보이는 돌탑도 있고 시장 아줌마들의 경제적 공간 운영 방식, 시장에서 쌓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집안의 주방, 부엌, 창고 사실 저희 엄마가 주방을 정리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저는 아줌마들이 제 사부님, 스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 모든 것을 건지니까 시장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저에게는 최정화 작가 하면 빡빡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핸드폰도 안 하시고 운전도 안 하시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되게 다른 면을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좀 성실하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맞아요. 네, 재밌으신 것 같아요. 최정화 작가에 대한 큰 오해가 두 개쯤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키치라는 오해가 또 하나가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전시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말고 뭐든지 쌓죠. 네. 네. 근데 그 쌓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생활에 관련된 도구들을 쌓는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활에 관련된 도구 중에 그렇게 플라스틱이 많았다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키치라는 지점에 있어도 저는 사실은 최정화를 키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정화를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정화는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자기가 쓸 재료들을 찾아내고 그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지
키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는 아니에요. 예, 더 어떤 뭐 특이한 재료를 쓰고 이상한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일레귤러한 것들을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작가를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맥락을 짚는 그런 말이었죠. 이번 전시는 특히 이제 제가 감독하면서 한국의 진경이라는 타이틀을 좀 넣었어요. 그 진경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그 단순한 어떤 풍경이 아니라 정말 그 풍경 속에 내재 있는 그 지역의 정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의 진경, 독도와 울릉도전은 독도와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또 그 품고 있는 그 안의 풍경들이죠. 또 안의 그 의미들, 그것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독도에 가서 참 운이 좋았어요. 독도는 정말 그 하늘이 또 허락을 해줘야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스케치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파고가 좀 높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독도에 들어왔지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틀 밤을 자게 됐는데요. 오히려 이번에 그런 좀 험난한 여정이 독도를 더 이렇게 어떤 몸으로나 어떤 마음속으로 깊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아마 작가들한테 좋은 작품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술은 되게 그 현상 너머의 어떤 그 본질을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잘 그린 그림보다도 예술가들이 어떻게 독도를 이렇게 보고 느꼈는지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거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관람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픈 역사죠. 한반도 역사는. 아프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분쟁의 상징인 거죠. 근데 이 분쟁은 힘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의 상징으로서 독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독도를 다뤄왔어요.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딱 무슨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여 작가분들 작품을 보면서 하태임 작가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원래 추상 작가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화면에 구상적인 그 독도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작가 입장에서 이거는 직장을 바꾸는 듯한 그런 큰 결단과 맞아요.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작가들이 독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품들 중에서 저희 그 아트팟에서 소개했던 작가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아주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강성문, 박형진 부부 또 참여했는데 그 박형진 작가 작품 제목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데 기억할게 독도 강치아예요. 독도는 안 나왔지만 재밌죠. 그리고 전전주인가요? 아트팟에서 소개했던 오원배 교수 작품을 보면서 우리 쉽게 가볼 수 없잖아요, 독도에. 네. 근데 독도를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 화가인 김선도 교수가 미술 감독을 맡으면서 전시가 독도에서 울릉도까지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진경 시리즈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됐어요. 단순 그냥 딱 독도만 그린다가 아니라 이 진경은 우리 강산을 직접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걸 그리는 거죠. 가보기 힘든 곳이죠, 독도는. 사실 가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맞아요. 허가를 받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네. 그래서 이 전시 자체가 독도를 우리가 좀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실제로 보기 어려우니까 의미가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코리아 투모로우는 한국 리얼리즘 미술의 발자취와 현재를 재조명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해석된 풍경. 박생광, 손상기 등 작고하신 작가들하고 강요배, 김정원, 박불동, 신학철, 안창호, 이목상 등 지금 이제 한국 리얼리즘의 대가들이신 27분이 참여하시는 굉장히 큰 전시입니다. 윤범모 교수의 간결하고 친절한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현대미술은 이러저러한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미술의 본류는 리얼리즘에 해당하는 구상적 요소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기다양한 현대미술 속에서 이 리얼리즘 미술이 제 위치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래 우리 한국 미술도 여러 가지 그 면모를 갖고 있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리얼리즘 미술이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한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번 해석된 풍경 전시는 우리 형상 미술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기회가 마련된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풍경 도둑놈이라는 말을 한번 도로글에 써봤는데요. 좋은 풍광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좋은 풍경 단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 이웃에게 제공한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자성의 뜻도 있습니다. 화가들은 좋은 풍경을 또 화면에 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랑 공범자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좋은 작품 보러 다니는 비평가 기획자 입장이니까 저는 끝내 나락으로 떨어질 풍경 도둑놈 신세고 좋은 작가들은 좋은 풍경을 제작해서 제공하니까 좀 다른 길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윤 교수님 말씀대로 리얼리즘 회화를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만에 회화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연령대가 꽤 있으세요. 그렇죠. 예, 1950년대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주적이에요, 이번 네. 전시에. 연배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시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평면이 좀 많아요. 작품의 대부분이 평면이고 전시장 풍경도 구조도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작품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전시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 작품 한 작품 보면서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이 작가의 인상과 내 인상은 어떻게 다르고 같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 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인데요. 금민정 작가의 그런 통곡의 나무라는 네. 그런 작품이 앞에서 정말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 원래 나무가 풍경을 만드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서대문 형무소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았을 나무가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지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한국의 리얼리즘 회화는 참 굴곡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가들도 그 굴곡을 함께 했죠. 그래서 작가도 세고 작품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 기획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센 작가들을 잘 조율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시, 좋은 전시인데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12월 17일까지 서둘러서 꼭 보셔야 될 전시입니다. DDP에서는 기업의 예술 전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번에는 M사의 전시 코트 느낌표 있어요. 네. 강희연 작가의 작품이 메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M사의 코트전 전시도 멋있었는데요. 강희연 작가의 프로젝션 매핑 작업이 가운데 딱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프로젝션 매핑은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상 작업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고정적인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의 비례가 정해져 있는 스크린을 쓰지 않고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물을 스크린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 내 캔버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무빙 이미지든 그 위에 표면에 더 씌워서 그거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돔이라는 게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름이 20m이기 때문에 그 왜곡이 굉장히 큰 공간이고 그 자체로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규모가 있어서 그거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그 어떤 경계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면서 이것은 스크린이면 어떻게 보면 표면인데 동시에 이미 왜곡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 깊이가 있고 그렇다면 과연 표면과 깊이라는 것이 모순되는 개념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데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이 전시의 주제인 코트라는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코트 만드는 전 과정을 이태리의 공장에 가서 봤는데 그 아주 커다란 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조각조각 자르고 실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표면이 깊이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몸과 만나는 과정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제 영상을 완전히 보시려면 몸을 완전히 누워야 되고 앉아서 봐야 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결국 당시에는 몸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영상에 몰입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또한 코트랑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전시의 가장 특징은 이 경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7개의 출입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람객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관람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7개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중심부에 제 작업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점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부담감이었고 제가 혹시나 이 모든 걸 망쳐버릴까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조화로운 공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보는 관람객분들한테 조금 차이가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하고 미술이 협업을 하면 기업의 홍보가 메인이고 작가 작품은 좀 액세서리 정도로 뒤로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강희연 작가의 작품이 가운데 딱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뿌듯하죠. 네. 이런 기업들이 미술 전시를 할 때 좀 그런 게 있죠.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 우리 이 정도의 예술을 하고 이걸 너희들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일종의 자기 브랜딩의 관점에서 이런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와 분명히 협업을 하긴 하는데 자신들의 상품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욕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막 좀 심한 데는 자기네 로고 이렇게 주고 이걸로 작업해라 이런 데도 있고 작가들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M사의 경우에는 기업이 정말로 작가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지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강희연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이 작가는 해외 전시가 많았어요. 해외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좀 덜 알려졌어요. 아주 최근이죠. 2015년, 16년 이때 그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 이 작가가 디지털 아트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전시를 프로젝션 매핑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이곳에 소장이 됐습니다. 강희연 작가도 말씀하셨듯이 프로젝션 매핑이 영상으로 공간을 다시 만드는 거죠. 원래 공간이 있으면 그 위에 다른 차원을 덧댄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미술의 역사를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생기면 그걸 작품으로 따라가고 생기면 따라가고 하는 이 속도가 이제 거의 같이 가는 속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그거를 처음부터 예술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형태까지 온 것 같아요. 보통 영상은 평면에 이렇게 쏘게 되잖아요. 근데 입체면에 이렇게 쏘게 되니까 좀 더 집중력 있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와 가상의 경계도 되게 모호해지고요. 아트팟 10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화 11회는 현장감 좀 더 높게, 전시의 의미는 그대로지만 형식은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